많지만 개발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 관리 안 됩니다. 그냥 방치 상태입니다. 이 국가의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암흑군단이 있죠. 암흑군단이 매일 밤 암흑강을 흥룡강이죠. 건너입니다. 건너면 어디 땅이라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시베리아 땅이 아니고 거의 연해주 쪽입니다. 이쪽으로 막 넘어오고 있죠. 그걸 차이나 정책, 중국의 진화의 팽창주의 전략이라는데 이게 지금 러시아에서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화의 영토를 점유당한다는 인식이 러시아에 팽배해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러시아로 진출하는 절호의 기회다 이거죠.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원한다고요? 러시아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블라디미르 수린 박사예요. 8월 20일 날 한국에 옵니다. 제가 어제부로 초청장을 보냈어요. 8월 20일 날 한국에 오는데 이 사람은 역사학자고 인구 동태론자입니다. 인구의 변동 사항에 의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나가는가를 연구하는 부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한러 공생론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리아 선언을 했어요. 고리아 선언이라고 한 게 뭐냐면은 이대로 가다가는 시베리아와 연해주 땅이 어느 나라 땅이 된다? 중국 땅이 된다. 이러니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인구를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우랄 산맥을 넘어서 러시아 사람들을 보고 서쪽이나 동쪽으로 진출하라고 해도 안 갑니다. 서울 사람 보고 지금 저기 나주 가서 살아는 안 가잖아요. 똑같은 거야. 이제 유럽에 살기를 원하지 가라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써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수린 박사가 뭘 했냐면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과 공생관계를 갖고 가고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폴리티체스키 크라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거는 러시아의 우리나라 말하면 정책 보고서랑 같은 거예요. 이 월간지 같은 건데 저기에 실렸다라고 하는 것은 푸틴서부터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근데 정부가 정책이 실리는 곳이에요. 여기에 코리아 선언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더니 여기서 실었고 그 이후에 최근에는 국방일보, 그러니까 러시아의 국방일보에 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국방일보에 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가서 국제학술대회인데 국제학술대회 결과는 국방일보에 실렸어요. 그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얘기. 그런데 결론은 이 코리아 선언인데 이 사람 주로 논문이 황금 10억 인구의 계승자 5.1달러 시대의 끝 출산기획에 대한 변증론 베이징해협 터널과 한러 공생국가 이런 논문을 썼는데 자 코리아 선언이라고 하는 걸 한 배경이 뭐냐니까 러시아 인구 구조 문제와 유럽 편중에 있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핵심적인 부분이 이 두 가지예요. 영토의 효율적 관리 기능이 없다. 시베리아에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원을 전혀 개발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하고 진화의 차이나 정책에 따른 영토를 침범당하는 나라를 뺏긴다라고 하는 위기가 이 두 가지가 코리아 선언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 예외 러시아 내에도 민족주의가 되게 성행을 해 민족끼리 분열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몇 가지만 그런 조짐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연변입니다. 연변이 여기 있고요. 요게 이제 나선지구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연해주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우리 자주 가죠. 여기가 블라디보스토크고요. 여기 우스리스크입니다. 이 우스리스크를 잘하고 여기 지금 우리 아버지 선배님이 우스리스크에서 지금 농사도 지금 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우스리스크는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중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경제권은 이미 중국으로 다 넘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라니까 인구가 장악이 되면은요 경제를 장악당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가 장악이 되면 정치가 장악이 된다. 크림반도 사태 봤잖아, 그죠? 정치가 장악이 되면 영토가 장악이 됩니다. 이 크림반도 사태가 이거예요. 크림반도 사태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땅을 빼서 왔는데 여기는 오히려 인구가 없어서 중국한테 땅을 어떻게 생겼죠? 뺏기게 생겼어요. 이게 한러 공생론이 만드는 탄생된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우리가 거기 왜 진출해야 되는가를 알고 가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데 몇 가지만 보면은
끊임없이 여기에다가 교량 설치해달라고 그래요. 중국이. 이 흑룡강이에요. 여기 경계가. 교량 설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야밤에 넘어가고 난리가 나는데 교량을 설치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그냥 나라 갖다 바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러시아에서 못 들어치게요. 야, 교량 놓자. 우리가 돈 다 놔줄게. 세스크인가 그쪽인데 제가 이 러시아 말 잘 몰라갖고요. 이 동북삼성에 지금 실제 인구가 1억 3천만 명입니다. 등록된 인구가. 근데 미등록 인구까지 하면 여기 4억 정도가 산다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 대부분 어디로 가죠? 흑룡강을 넘습니다. 넘어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고 연해주 땅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왜? 경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 맛을 봤거든요.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 것도 봤고 땅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도 봤고, 물론 우리 박순복 회장님도 거기서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연해주를 넣은 겁니다. 이런 동북 삼성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토 잠식을 우려해서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만은 거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까 여기 얘기한 블라고베센스크, 이거 잘 안 됩니다. 이게 해여시예요. 이게 흑룡강입니다. 여기를 교량로차라고 하고 이쪽을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더 재밌는 게 자마이카 스키입니다. 여기에는 이 중국에서 이 땅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49년간 4,900억에 렌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49년간 임대라면 어떻게 돼요? 중국 땅 되는 거죠. 49년 뒤에.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저희가 요즘에 가서 한번 그 토론회를 해보니까 제일 무서운 걸 뭘 무서워하냐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부패. 돈 받아먹고 다 허락해 주는 것. 이 문제도 자마이카 스키 자체도 허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올라가고 푸틴이 반대를 했죠. 이거 안 된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땅 뺏기다 해갖고 마지막 반대를 해갖고 계약이 성사가 안 된 이런 어떤 사태가 있었고요. 공생연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계속 게 차이나 정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그 설명 다 할 수는 없어요. 1대1로 전략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아실 거예요. 가서 한번 좀 네이버에 쳐보시고 중국의 팍스 차이나 팽창주의, 우리가 지금까지 팽창주의는 팍스 아메리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팽창주의가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했다 보면은 거기에 대응해갖고 팍스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의 팽창주의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에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알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시베리아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왜 러시아는 한국과 경제 공동체를 원하는가, 이걸 본다고 하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경을 마저 이웃 나라, 공생연맹 파트로서 영토 관리가 용이하다라고 붙어 있으니까 이런 이유고요. 근대사를 함께 했고요. 친자 폐기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인력공세국 하자고 했어요. 후쿠다 수상이 2008년도에 만났어요. 가서 푸틴을 만나갖고 야, 한국공세 얘기를 하는데 가지 말고 인력공세 하자. 우리가 가스 만든 거 다 투자할게. 이렇게 되니까 푸틴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 돼. 왜? 너네 나라는 국격이 없는 나라야. 이미 너네는 러일전쟁을 우리 쳐들어왔잖아. 여기를 만약에 공세국가를 주게 되면 너네는 어떻게 한다? 이 땅을 먹어버리고 말어. 그래 안 돼. 그리고 이미 지금 현재 뭐하고 있어? 북방 4개 섬하고 영토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누가 이거 가려고 하느냐? 거절을 합니다. 이런 게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자원 빈국이면서 세계 11위입니다. 12위 잘못됐고요. 11위에 12위가 러시아인데 올 조금 한 달 전 발표해서 러시아가 우리 치고 올라왔어요. 사실은 어쨌거나 우리는 자원 빈국입니다. 여기는 러시아는 뭐만 갖고 있죠? 자원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높다. 뭐라고 얘기하면 교육률이 높다. 지식 수준이 되게 높기 때문에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공생연맹을 운영할 수 있는 관리하는 인구 구조다. 이게 아시아에서 1억 가까이 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쪽
인도 이런 데 내놓고요. 우리가 남한이 5,124만 명입니다. 북한이 2,400이에요. 대외 동포가 어떻죠? 870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제3세타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조선인민공화국의 인민과 대외 동포가 제3세타에서 만나갖고 경제 공동체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인구에서 막 10%만 넘어와도 너네가 충분히 경제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인구 구조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가 한국을 짝사랑하는 거죠. 안심할 수 있는 국가 품격을 갖고 있다.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국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로 공세고 상상을 못하겠죠. 인구 인해 전술로 들어와서 한 방에 먹어버린다고 하는 잠재의식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가 뭐로 중요하느냐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다 종교 국가입니다. 종교를 막 받아들여요. 그런데 러시아는 못 받아들입니다. 러시아의 85%는 그리스 종교입니다. 일본은 받아들입니까? 일본은 기독교 문화가 못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못 받아들여요. 만약에 일로 공세국이 된다면 민족 전쟁이 일어납니다. 러시아 종교하고 일본의 그 고유 종교하고 민족이 섞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민족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죠? 종교를 막 받아들여요. 모든 종교를 한 번에 다 받아들여갖고 믹서내가 같이 굴러가죠. 그래서 러시아 종교도 이러되면 한국에 침투가 되기 때문에 민족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얘기가 돼요. 역사가 앙금이 없고요. 우리는 자원 없는 수출 경제 체제인데 저쪽은 11회 정복이 자원이 많으니까 정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자원이 결합된다고 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일곱 번째로는 러시아의 첨단 보유 기술,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첨단 기술 갖고 있는데 이거를 어디서 써먹어야 되는데 근데 써먹을 방법이 없어요. 한국하고 공생관계를 갖는다고 하면 러시아가 갖고 있는 우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제공을 해갖고 함께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 러시아는 이걸 통해서 자원 의존형 경제 구조 체제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덟 번째로는 이게 또 되게 중요하죠. 한반도가 아까 이제 경제 통일을 얘기했잖아, 그죠? 예를 든다고 하면 북한 경제에 자신감을 갖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10,000 이상을 넘어가는 자유왕래를 통해서 통일, 이 개념을 갖는다면 동북아의 세력 균형이 맞춰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지금 벌써 한 10번 이상째 전국 수뇌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많은 질문이 이겁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한일 공생관계는 미국 가만히 있습니다. 왜? 미국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러시아가 아니고 어디죠? 중국이에요. 박차이나 정책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일 공생관계가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중국이 팽창주의를 우리가 막아주는, 즉 세력의 균형을 이루게 되는 선일 때 미국이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를 외국을 잠깐 친다고 하면 미국은 내가 책임지고 여기에 찬성해서 맞출 수 있겠어요. 논리적으로나 실제 사실적 관계 속에서 본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거는 다사간에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진화의 박차이나를 견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홉 번째는 경제 구조의 상호 보완이죠. 천연 자원과 첨단 기술의 만남,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만남, 천연 자원과 기술의 만남. 이거면은 얘기 끝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일 공생 경제 공동체 만들자라고 하는 게 논리 간단합니다. 명확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열 번째로는 동아시아를 축으로 하는 국가로서 국제 현안을 보는 시각이 거의 동일한 전략관을 갖고 있다. 이게 일본 패권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중국의 팽창주의를 막아야 된다, 이걸 보는 시각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번째로는 지정학적으로 상호 보완된다. 그래서 절도 개선을 유럽으로 바로 가려고 하는 우리 의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북방정책을 하는데 저쪽에서는 무슨 정책이에요? 동방정책입니다. 북방정책과 동방정책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해주에서 같이 만나는 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12번째로는 공생연맹의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창설되는데 합리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본다고 하면 공생국가를 사고 만든다고 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러시아가 충분히 한국한테 어떤 프로포즈 할 만하죠.
이게 바로 이렇게 한 거를 우리가 코리아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 선언, 아까 제가 얘기한 후쿠다 수상이 푸틴한테 가서 시베리아 개발합시다 했는데, 근데 안 돼. 이미 영토전쟁, 너네 한번 러기전쟁 통해서 우리 쳐들어온 적이 있고, 너네 북적이 없는 나라야. 역사적으로 안근이 해결이 안 됐어. 지금 현재 북방영토 현재 전쟁하고 있는 중이야. 안 된다고 단언을 했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문정부는 어제 나인브리지 정책, 우리는 이제 북방 정책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푸틴은 어떻죠? 동방 정책입니다. 동쪽으로 갈기 먹고 살아요. 그래서 4년 전에 뭘 만들었냐면은 동방 경제 포럼을 만들었어요. 그건 푸틴이 직접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문 대통령이 가서 뭘 했냐면 거기서 나인브리지론을 내놨어요. 야, 오케이, 우리는 북방 정책, 우리는 북방에 올라가야지 먹고 살 수 있어 해서 가스관, 조선, 철도, 항만, 전력, 북극, 항로, 농업, 수산업, 일자리 이 9개의 단위를 그냥 동시에 나가고 우리 교류를 하자. 이게 나인브리지예요. 그래서 올 9월 11일, 12일, 13일 대통령도 브라디보스토크 갑니다. 제4차 경제 동방 포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제 끝나고 나는데 그게 계획이 됩니다. 우리 다 가요. 이런 분들 다 같이 가야 돼요. 안에서는 대통령끼리 하고 바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국민들끼리 진출할 수 있는 해야죠. 그래서 좀 이따 그 얘기를 우리 문상주 회장님하고 같이 한번 또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 나인브리지를 작년에가 발표를 했는데 올해 초에 연락이 왔어요. 러시아에서 우리 청와대에다가 작년에 너네가 나인브리지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1년간 너네가 나인브리지를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얼마나 성과가 있었고 뭘 준비를 했는지 보고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연락이 와갖고 지금 청와대에서 이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하는 특별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져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나인브리지에 대해서 대통령은 9월 12일 날 이걸 가서 푸틴한테 얘기를 하는 이런 지금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4월 2일 날 이제 러시아를 가갖고 수린 박사하고 그 코리아 선언 한 내용 확인을 하고, 그럼 우리는 나름대로 왜 러시아를 가야 되느냐?